영광 리더스 아카데미의 리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조금 전에 소개한 도돌이 엄마인데요. 방금 도돌이의 활약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사실은 이제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뒤에 있는 이 파세 로봇을 사실 IT 쪽에 접근을 하기 전에 조금 인문학적인, 사실은 이 안에 인문학과 환경과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런 파세 비슷한 양식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 개발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어요. 함께 이것들을 해나갈 때 과연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할지. 근데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움직일 때 사실은 자기만의 가치, 철학들이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이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성과가 달리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것들을 도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나라 최초 에코테이너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뽀로로와 펭수처럼 크면 사람들이 도돌이가 뭐 하자 그러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따라하는,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그것들을 각자가 모두 의미를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원하는 성과를 얻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은 어찌 보면 저희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뭐 제목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여기 있는 리더분들도 각자의 자기 사업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저의 방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뭐 잘 살았다 싶으시면 끝날 때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아닌데 뭔가 좀 모자란데 하고 있으면 저한테 또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풀어보면 이 리더 과정은 역사적 인문학적 소양으로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이거는 곧 제 생각에는 이렇게 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리더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수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유한대학교, 유일한 박사님이 세우신 유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사업적인 일들을 둘 다 병행하다가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사회적 기업의 일들을 좀 충실히 해야겠다 싶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강의를 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분들에게 시작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궁금해요.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랑 가치,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계신 조경상 선생님,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성공한 거다. 저는 네. 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정도? 이러면 성공이라고. 애매모호하죠. 그럼 지금까지 한 몇 프로 성공하신 것 같아요? 80% 정도. 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다 성함을 다 몰라서 저기 3조분 중에 한 분 말씀해 볼까요? 저랑 눈 마주치신 선생님. 성공! 이러면 성공이다. 참 어려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아까 이제 우리 이조부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네. 주위에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왔구나. 이게 성공이 되는 네. 또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실 선생님 없으신가요? 자, 우리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으신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성공이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다, 저 사람. 와,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던가, 또는 뭐 권력? 우리가 겉으로 어찌 보면 약간 물질에 가까운 거긴 한데요. 뭐 명예가 굉장히 드높다.
보통은 겉으로 드러내야 있는 저것들을 보통 성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 저의 성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약간 그 성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약간 땅 따먹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땅 따먹기 같은 무언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각자가 꾸는 삶에 대한 꿈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을 얼마나 모으는가가 저는 사실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조금 더 많이 진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른데 저는 제가 성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예, 많으시네요.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냥 착한 회사. 사회적 기업하면 뭔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그죠? 뭔가 사람들이랑 꽁냥꽁냥 뭘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의 중심보다는 사람의 중심이 돼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굉장히 좀 희한한 구조의 회사로 주변에선 사실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 일자리형 회사고요. 현재 취약계층 저희 직원이 12명이고 비정규까지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0%가 취약계층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모토 자연의 순환, 자원의 순환, 사람의 순환, 가치 있는 순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미션도 이렇게 되어 가고요. 오늘 제가 풀어가는 다숲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요, 앞에 보시면 도돌이는 사실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는 자원, 기존에는 쓰레기로 버려졌던 것들을 자원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순환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앞으로 ESG 선도 기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걸 위한 미션은 자연, 자원, 사람의 순환. 실제로는 저는 법인을 만든 건 2016년이었지만 실제로 이 연관된 일을 한 거는 2011년, 10년부터예요. 아주 꽤 오래됐죠. 근데 서울에서는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물론 사업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년생이지? 2009년생 꼬맹이를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꼬맹이들을 현재는 이제 그 전에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한 20년 정도 가르쳤을 때 고민이 생겼어요. 제 아이를 낳고 보니 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또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가, 일명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시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한 15%? 많으면 20% 정도는 그렇고 대부분 그냥 앞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아마 김영수 선생님도 책을 쓰셨는데 50에 잃는 사기 또는 40수업 이런 책들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 내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원하는 삶,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정신 차릴 때가 한 40대, 50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런 자극이 되는 책들을 막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의 고민으로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는 공간을 자연으로 선택했습니다. 보통 제가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 결국은 유치원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자기의 삶을 놀이의 방식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삶의 방식을 규정짓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게 선택하고 선택한 걸 함께 놀이로 만들고 그것들의 책임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100일 전에 어린이집 같은 데 가잖아요. 이제 가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크든가요? 혹시 어린이집을 보내보시면 어때요? 어린이집 가면? 저는 좀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원래 저도 보통 저희 지역에 되게 성당에서 하는 아주 가기 힘든 데를 줄 서가지고 애를 이제 보내려고 했던 학부모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 18개월? 아니야. 좀 전에 갔었는데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재밌게 친구들이랑 잘 놀아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우니까 한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켜봤어요. 근데 보니 우리 아이는 거기서 잘 놀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아이들이 좀 예민한 아이기도 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안이 정글인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내가 좀 놀만하면 옆에 앞서 툭 치고 장난감 뺏고,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은 그 안에서 엄마 올 때까지 생존해야 되는 규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약간 양아장이라고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식장처럼 아이들을 좁은 곳에 모아놓고 애들이 오글오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얘가 왜 우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사실 숲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은 아이들 막 자연에서 키우는 거 가끔 보시죠. 이제 그런 데를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나랑 같이 자연에서 자연주의 철학으로 아이를 키우실 분? 이랬더니 몇몇 엄마가 손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조그만한 단체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끼리 숲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을 보고 저는 확신을 얻었죠. 사실은 그걸 그냥 무턱대고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 교육학적인 뭔가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실천해본, 그러니까 저만의 학교를 만들어 본 계기고, 그걸 통해서 사실 2015년에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에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인성 교육을,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도시의 아이들이 너 고향 어디야? 그러면 대부분 무슨 아파트나 빌라나 동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연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우리 딸을 그런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한 해에 저희 회사에서 5만 명 정도 사회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그리고 공교육이랑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5만 명 정도 사회 서비스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다가 왜 환경사업 하게 됐냐? 팬데믹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잖아요. 아이들의 고향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나 이런 일들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깨끗한 고향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자문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두 번째 소셜 미션이 생긴 거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그래서 처음에는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2020년, 21년 저희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제 골목상권 사업을 수행했는데, 한 500명 들어있는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요즘에 코로나 때 냉동식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스팩 너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또는 어떻게 이 안에 뭐 나쁜 거 많다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았어요. 저를 주시면 제가 깨끗이 소독해서 저희 상권에 이제 재활용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막 20-30개 달리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역에 이런 협의체 하나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크게 두 번 정도, 3번 정도 했고,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랑 크게도 하고 이렇게 계속 알려지니까 하루는 순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뭐 아마 인터넷 어디 떴었나 봐요. 이거 자기네들도 재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래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근데 이때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저희가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캠페인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은 해보고, 그걸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관한테 저희가 뭐 의뢰했어요. 왜 관악구나 이런 데는 안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길래 그럼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저희가 10만 개 100톤 자원화했고요. 자원 순환율은 88%인데 자랑하고 싶은 건 이게 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마다 이거 할 때 다들 종량제 봉투 주시고 다 이렇게 유가 보상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가 보상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하나 갖다 주면 뭐 50원 주고 뭐 이런 것들. 과연 그게 큰 돈이 되지 않거니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예산을
부어서 이거 몇 개나 실제로 자원순환이 일정한 산업의 양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보존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물가보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양이 늘 수 있었을까? 그죠? 저는 주민들과 소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소통의 노하우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서 무조건 환경적인 이슈들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기 보면 도시재생 열정대학 제가 도시재생 사업했던 곳이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대학동이란 동네예요. 그 동네가 아마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님이 둘 다 사법고시 공부한 고시촌으로 유명한 동네. 근데 그 동네는 대부분 1인 가구들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라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원순환할 때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동주택은 경비 아저씨가 돕고 사람들이 어디 일정 부분 갖다 놓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단독주택 단지는 사실 자원순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 다들 이렇게 책임감 없게 버리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걸 자원으로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제대로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이것들을 자원으로 인식하게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시안이 되게 명확하죠. 어떤 건 자원이 되고 어떤 건 자원이 안 된다. 그리고 로고는 느낌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올바른 자원순환 제대로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화했고요. 왼쪽이 기존에 있었던 그 의류수거함, 이거 오른쪽이 제대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전에는 사실 모든 천조가리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도 시안 만들고 디자인 작업하고 그래서 사실 문화나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저기서 되게 깨달았던 거예요. 주민들이랑 함께. 그런데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자원순환에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는 기업이라고 봤어요.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모은 것들을 기업한테 제대로 원료가 되도록 전달을 해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무한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그리고 기업은요. 한 번 원료로 받고 자원이 돼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투자해요. 뭐 공장 만들고 막 이런 거. 왜 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걸로 뭐 어떤 사회적인 성과든 직접적인 성과든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지역에서 자원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기업은 어떤 식의 원료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지 거꾸로 저 같은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이 막 어떤 도움을 드릴지 궁금하다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블랙야크랑 같이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옷 만들고 연합할지, 그리고 저기는 SKC, 그 다음에 그 환경사업하면서 저희 전 직원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시민환경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전 직원 1년 과정을 다 수료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스타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30명인가 40명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15명이 다수비인 거예요. 다수배 누구, 다수배. 그러니까 환경대학 교수님들이 도대체 다수비 뭔데 거의 듣는 사람의 반이 다수비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처음에 아이스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SAP라고 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백방으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환되지 않는 자원 중에 자원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겼고 사실 2022년의 초에 한 3월쯤에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6월에 분명히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 끝나면 엄청나게 현수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혼나요. 이제 한겨레나 막 이런 데서 현수막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폐기물 막 이러면 지자체마다 그 혼나기 싫으니까 막 아줌마들이랑 장바구니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량의 자원을 이렇게 무한 사이클을 돌릴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사이클 기업의 자원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앞전에 이제 있는 사진 중에 그린 플라스틱 연합이라는 연합사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는 플라스틱 관련된 기업들이 본인들 혼자서는 친환경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연합한 단체였어요. 이제 그 단체의 사회적 기업 최초로 제가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했는데 그 단체에서 건백이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회사였는데 현수막 폴리 같은 것에서 산업용 뭐라고 할까 부직포?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한테 대표님네 현수막 자원으로 쓰시죠. 그때 오케이 써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자원을 수급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재활용 업자한테 사서 쓰신대요. 에? 한쪽에 있는 관에서는 태우거나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또 이분은 누군가한테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혹시 제가 지역에서 나오는 폐활용 그 현수막이나 이런 걸 자원으로 드리면 그거 쓰실래요? 라고 했더니 충분히 쓰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돌리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을 하실 수 있는지 양을 측정해 달라고 하는 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본인들은 사실은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한테 이걸 컨트롤 해달라고 할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리를 놔서 뭔가 해주는. 그럼 두 가지 해결하면 쓰실래요? 네, 쓸게요. 그리고 일정 비용을 내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사서 쓰는데요.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다리를 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4월쯤인가 돌아와서 저희 지역구부터 양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아이스팩 때문에 지역의 청소행정과랑 일을 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는데 주무관님 우리 지역에 폐연수막 1년에 월 얼마의 양이 나오고 얼마의 폐기물이 발생하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약간 이렇게 글쩍글쩍 하면서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이게 폐기되는 자원들은 양으로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아는 사람이 공공근로 팀장님은 아신답니다. 왜 아시겠어요? 본인이 얼만큼 일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일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몇 장 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창고를 찾아가서 그 일지를 복사해서 이 양이 얼마가 가구나 해서 양조사를 해왔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지역구만 하면 안 되고 그게 한 3지역구 정도는 해서 평균을 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체적인 데이터들의 평균을 내야 전체를 양이 많아져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에 있는 구까지 한 3구역을 이제 제가 양조사를 저희 이사님들이랑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6월이었잖아요. 6월 끝나고 나서 띠리릭 회사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서울시인데요. 대표님 내가 금천구에서 자원조사 해가셨다면서요. 우리한테 폐연수막 자원조사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하죠.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선거 끝난 현수막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폐연수막 프로젝트, 자원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 양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양조사 해간 데가 물어봤더니 다수비라는 데가 해갔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컨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로 뭘 했냐면 5톤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이거 폐연수막이래요 해서 제가 판넬 여기 가져왔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플러스넬이라는 폐연수막이나 폐섬유로 만든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랑 협업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폐연수막을 건축 자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폐연수막 업사이클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남산 도서관이 작년에 100주년이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으로 야외 도서관을 저렇게 하늘의 뜰이라는 야외 도서관을 신축한 거예요. 저기 있는 의자, 데크, 바닥재까지 싹 다 폐현수막으로 만든 섬유 판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남산 도서관 하늘의 뜰을 찾으면 어떤 그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장소래요. 가을에 가시면 진짜 아름다워요. 남산에 그 단풍이 쫙 젖어 있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저 프로젝트를 5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톤은 이렇게 왼쪽에 한번 보실래요? 뭐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때 했던 중간 선거까지 해서 나와 있는 저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소재화 사업했어요. 저걸로 재활용 프라자가 좀 고급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활용 프라자라는 데 안에 보면 소재은행이 있어요. 그 소재은행에 5톤이 준비돼 있고 만약 사회적 기업이나 다른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뭐 현수막으로 뭐 만들고 싶다. 그럼 저희 가서 일정 사는 거예요. 사서 본인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하게끔 만드는 일까지 총 10톤 작업을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아이스팩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요. 현수막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이 사업을 누구와 손잡고 하는지도 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항시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아이스팩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될 건데 이걸 그냥 뭐 알바나 또 누구를 데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작업장이 어디 있냐면 관악구 대학동에 있어요. 요즘 이 대학동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고시가 없어지니까 고시촌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서 가장 싼 주거지예요. 근데 그 싼 주거지를 누가 채우고 있으시냐면 취약계층 1인 독거 중년들. 예를 들면 사업하다 실패하셨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이랑 해체되시거나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거기는 100만 원에 뭐 15만 원 이러면 이제 방을 구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패하시면 대부분 알코올릭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으셔서 어쩔 때는 이렇게 낮에 가보면 낮부터 막걸리를 들고 지나가시거나 맥주를 들고 동네를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참 소중한이라는 서울 빈민사목, 천주교 빈민사목의 신부님이 여기에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이제 이런 일들까지 사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1인 독거 중년들한테 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한테 이제 일하는 동안은 경제적인 도움도 될 거고, 그리고 아이스팩 닦거나 이 현수막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막 기술이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래 경력 단절이 되셨으니까 이런 단조로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분들한테 단순한 일거리를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약간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동일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소에 가까이 자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랑 동일시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닦으시거나 이것들을 결국 버려지는 건데, 팩이 되면 사실 뭐 환경에 오염이 되고 뭐 나쁜 건데 얘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세상에 보내면서 이분들이 나도 한번 세상에 다시 나가볼까? 이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저희의 미션이 사람, 자연, 자원의 가치 있는 순환이라고 해서 가치 일자리를 이분들한테 드렸고, 실제로 지금 현수막, 그러니까 아이스팩 닦는 분, 현수막 이거 하시는 분들 해서 총 청년이랑 중장년이랑 해서 다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폐현수막도 장원입니다 라고 해서 10톤 했던 작업들까지 참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감사하게도 이 일을 함께 하신 선생님들이 조금 안 좋은 성향을 가지시다가 현재는 막 법무사 공부도 하시고 조금 자립하시고 뭔가 앞으로 뭘 해서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자립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생겨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요. 저희가 클라이밍 건강 놀이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 그거 아세요? 이 클라이밍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제일 없는 근력이 매달리는 근력이에요. 혹시 놀이터를 가보면 매달리는 놀이기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산 이렇게 뭐라고 할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전한 놀이터 이런 것만 있지,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철봉도 있고 매달리는 거, 정글짐도 있고, 요즘 그런 거 위험하다고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 놀이터가 아이들 이 매달리는 근육들 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한 5년 정도 거래한 사장님이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드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알루미늄 값이 너무 올라서 짜증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꼬드겨가지고 이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으로 만든 플러스넬이라는 게 건축 자재잖아요. 이 건축 자재를 여기 있는 알루미늄 대신 교체해서 올라라고 하는 이런 클라이밍 놀이터 만들고 얘를 조다래까지 올리는 성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뭔가 폐연수막을 자원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플러스넬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자원순환 제품까지 만드는 한 바퀴를 돌려본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거는 이제 왼쪽에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고 오른쪽에는 올라로 만든 거 가지고 폐연수막을 자원하는 자원순환 제품을 소개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고, 아이들한테는 폐연수막 잘라서 애들이 되게 감동이에요. 지구야 아프지 마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지구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끌어내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장을 이사를 했어요. 작년 말이구나, 12월에. 왜냐하면 이 일자리 있으신 분들한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출근할 때 되게 막 가고 싶다기보다 되게 뽀대나는 일자리, 자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출근할 만한, 좀 출근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터라는 이름으로, 저희 터 이름이 꿈, 일, 놀, 쉼이요. 꿈꾸고 쉬고 놀고 이런 터라는 그라운드 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원래 강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2월에 개월해서 3월에 숲과 인문학, 4월에는 챗 GPT, 그 다음에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거, 6월에는 묵자에게 배우는 사랑의 평화, 그리고 7월에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니어부터 사실은 성공한 시니어까지 한 자리로 다 묶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 수 있는 시니어는 사회공헌적인 일들을 만들어가고, 일이 필요한 그 시니어는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2막이 좀 풍성해지었으면 좋겠어서 저희 작업장을 이렇게 터라는 이름으로 작업장이자 이렇게 뭐 인문학 교실을 하기도 하고 서로 재미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드는 일들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게 제가 플라스틱 저감 대응 방만이라는 토론회였는데, 여기에 모신 분이, 저 마스크 쓰신 분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 뭐 이렇게 토론회 할 때 아리백 뭐 이런 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린플라스틱 연합사 사무총장님, 그리고 구청의 협치조정관님, 그리고 저 사회적 기업까지. 왜 이런 토론회를 했냐면, 각각의 주체들이 열심히 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라든가 뭘 위해서 하긴 해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경 문제 해결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 연결돼서 실제로 흘러갈 때 가능한데 서로가 서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까지 하고, 올해는 코플라스틱 이라고 하는 되게 큰 국제 박람회에서 저희가 탄소 중립 산업 시대의 전환 컨퍼런스라고 해서 지금 페트병을 물리적인 회수 재생 방식이 사실은 조금 예산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컨퍼런스를 저희가 주최했어요. 이렇게 도돌이 소개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부 사무관 분들이랑 우리나라 제일 큰 재활용 연합회 회장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투명 페트병 그 부자재로 뭔가 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가운데 모자 쓰신 분은 우리 도돌이처럼 이 플라스틱 자원 순환하는 자판기 중에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대표님 등등등이랑 함께 하는 것들까지, 사실 사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투명 페트병 문제를 자원으로 만들었는데 일조할 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딱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뭐냐면, 지역에서 결국은 지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순환의 고리가 끊긴 거예요. 끊겨서 매립되거나 태워지거나,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순환의 고리를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끊어진 환경순환의 고리를 찾아서 지역과 산업을 이어주는 자원 선순환 서비스 비즈니스를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뒤에 지구가, 아픈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아픈 지구가 걸린 병 중에, 많은 병 중에 제가 구하고 싶은 병은 이거였습니다. 페트병. 그래서 뒤에 있는 저 도돌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페트병을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활동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양쪽에서 사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 근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앞에 있는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이 투명 페트병을 자원으로 쓰는 기업이 50개였다면 요즘은 한 500개로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뭐 아리백을 해야 된다. 아마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 보니까 나오잖아요. 전 세계 투자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 한 뭐 50개 정도를 이제 투자 안 하겠다. 걷겠다. 이제 그게 뭐 석탄의 발전에 뭘 한다. 니네 뭐 재무 구조가 뭐 투명하지 않다. 뭐 니네 사람 쓸 때 뭐 이런 등등, 진짜 요즘 ESG라고 하는 거에 위반되면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다 비상 걸렸다는 것들처럼 기업이 가장 그 원료, 그러니까 폐 원료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ESG를 실현하고 싶어. 그게
제일 큰 성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을 하던 데가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은 신재보다 구재가 더 비싼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여기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건 전 세계의 폐기물들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는 원료를 쓰기 위해서 다시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은 관도 힘들어하고 영리기업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우리가 어찌 보면 돈이 사람들이 너 안 될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도돌이 가지고 저는 그 확산을 노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주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유가보상이라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10개 가져오면 뭐 종량제 봉투 몇 개 주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저렇게 깨끗이 모아와서 딱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시 자원으로 가는 데까지 솔직히 저기 보면 야적장에 1년간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사실 주민들이 모아온 게 다시 물론 일부는 뭐 이렇게 잘 가기도 하지만 저렇게 선별장에 다시 흩어졌다가 얘가 양들이 무게는 얼마 안 되는데 부피가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밑에 있는 도돌이는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은 전기 충전 3번 했습니다. 전기차 밥 주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지구를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진짜 저희 이사님들이 제가 좀만 가다 보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가지고 게다가 영광은 정말 그 충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가다가 보면 한 50%는 고장나 있고요. 말이 급속이라고 가보면은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쳤다니까요. 퉁퉁퉁. 옛날에 TV 고장나서 막 치면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김포의 집화장까지 가서 다시 자원으로 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재오염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로 이 플레이크를 만드는 데는 횡성의 두산 ENT라는 회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은 아까 하얗게 갔다 왔는데 걔를 밖에서 1년을 있으면 다시 오염되고 20% 손실되고 그래서 여기 가면 저 하얗게 만들기까지 엄청난 독성의 뭐라고 할까요? 그 소독제? 이런 거 쓰면서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폐수의 위험도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다 눈 감는 거지. 못 본 척. 어떻게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으로 고령에 있는 DY 폴리머의 펠릿 제조를 돼서 그 다음에 그걸로 뭐 병을 만들든 아니면 섬유를 하든 또 다른 뭐 공병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물류비나 CO2 발생이 크니 제가 이 과정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민들이 있는 솔직히 요만큼을 자원으로 팔면 사실 10,000원도 하여튼 엄청 싸요. 근데 이 물류비만 돈 10만 원이에요. 아저씨 한번 부르면. 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주민들이 가져온 상태에서 파쇄할 수 있으면 일단 자원으로 되는 과정 4단계가 줄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부피가 15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이동비, 물류비 적게 들 거고 탄소 발송 저감할 거고 그 사이에 저 파쇄하는 사람들 같이 일자리 만드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탄소 중립될 거고 자원 선순환 협치 사업 모델 될 거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동식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저렇게 약간 그 교육적인 효과까지 돼서 한눈에 보면 그걸로 도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나면 쓰레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자원이야 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사실 제안 사업을 한 2년을 썼어요. 2020년 초부터. 막 사랑의 열매 2억 주는 것도 막 쓰고 최종까지 갔는데 심사위원이 저거 어디 있네요. 아니요. 지원해 주시면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믿음직하지 못했나 봐요. 최종까지 가서 떨어진 제안서가 한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그냥 대출 받아서 만들었어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1호는 내가 만들리라. 2호, 3호는 누군가가 그 타이밍을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바톤 터치를 해갈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 만약에 얘를 그냥 자원을 파쇄하고 팔고 이런 거면 저는 그냥 재활용 업자겠죠.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사실 제가 한 2, 30번 떨어지면서 조금 얼마나 깨우침이 많았겠어요. 열도 받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누구나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 자원순환이. 환경을, 지구를 지키자고 뭘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아니면 분리수거 해라 좋아하세요? 아무도 좋아하시는 분 없을걸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이걸 지속 가능해지려면 이 세 가지가 담보돼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재밌어야 돼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는 것들이 각각의 모든 멤버들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난 예를 들면 나 자원 만드는 사람이야. 나 오늘 버릴 거 이렇게 자원으로 만들었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에게 성과가 가야 돼요. 이거는 뭐 기업이랑 함께 하든 관이랑 함께 하든 학교 학생이랑 함께 하든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환경사업을 문화사업으로 접근한 거예요. 도돌이라고 하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예로 재활용을 교육 캠페인 수거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여기서 수거한 것들을 기업이랑 2차 가공물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블랙야크랑은 이걸로 옷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아까 여기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랑은 같이 해서 뭔가 섞어서 뭘 하기도 할 거고요. 뭐 아니면 벤치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거고, 또 산수생수나 이런 회사랑은 보틀 투 보틀 할 거고요. 뭐 등등등 아이들의 문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의 순환 제품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얘 뭐 예를 들면 페트병으로 만들었대가 재활용해서 만들었대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얘 현수막으로 만든 판젤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뭐 새로운 재활용이 나타나면 얘로는 뭘 만들 수 있지? 얘로 만든 뭐 없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계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에코테이너 도돌이라고 하는 애들로 만들었고, 그게 사실은 적중했어요. 실제로 얘는 노래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예정이고 지금 이걸로 이러닝 프로그램도 만들 거거든요. 실제로는 저는 얘가 뽀로로나 펭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든 관이든 영광군에 도돌이가 왔대 이런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도돌이 잘 모르지만 다음에 왔을 땐 야, 도돌이 온대 또 온대 이렇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도돌이랑 뭐 하는 건 재밌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돌이가 자원순환 제품을 계속 나눠줄 거잖아요. 그게 비록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만약 영광군이랑 저희가 페트병 수거하는 이것들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는 기업들이랑 연관해서 저희는 자원으로 주고, 영광군한테는 여기 있는 중간에 만남의 광장이었나요? 무슨 광장이 있으시죠? 그 광장에 있는 뭐 의자나 벤치가 폐현수막이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뭔가로 만들어진 자원순환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민들이 앉았다가 요 근래 열심히 뭘 수거하더니 그걸로 만들어진 뭡니다. 오, 이렇게 인식들이 점점 변하고, 자, 좀 더 모으자. 그래서 여기 슬로건이 새 거 줄게 헝거다오. 우리가 엿 바꿔먹는 거랑 똑같은 그걸 슬로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투명 페트병 분쇄 로봇 체험들 지금 아까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걸 서비스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캐릭터맨, 사실은 우리가 요거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지난 금, 토, 일 부산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박람회에 부스를 참여했는데 올해는 부스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도돌이랑 우리 파색이랑 해서 다 그냥 그 앞에 완전 그 백스코 앞에 있죠. 거기 딱 차 세워놓고 그냥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끼리 그냥 갔어요. 도돌이 우리 이사님들이 연로하시는데 탈 쓰고 막 도돌이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최고의 스타였어요. 왜?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뭔지 모르는데 얘 뒤에 여기 써 있거든요. 더 지구를 지키는 도돌이 플라스틱. 하고 이틀을 그렇게 입고 돌아다녔더니 얘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도돌이잖아요 하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결국은 문화로 접근한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는 저희가 이제 B2B, ESG, 지금 아까 연예인이라고 했잖아요. 에코테이너. 그래서 지금 행사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린 군산 그 국제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좀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지자체나 지역이나
어느 날 갑자기 친환경이 되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ESG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도 마라톤 그 대회 뭐라고 할까요?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2020년, 21년을 다 안 하셨어요. 22년까지. 그러니까 3년을 쉬었다가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모든 마라톤 대회가 지금 다 친환경 해요. 근데 어떤 걸로 친환경을 할 건지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람들한테, 마라토너들한테 주는 티셔츠, 페트로 만든 티셔츠 이제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하셨더라? 뭐 등등등 준비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뾰족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우리를 수소문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찾아보면 할 거리가 있는데 다들 없대. 이러면서 이제 되게 어깨 쭉쭉 하면서. 그래서 거기랑은 어떻게 설계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 이런 완주 메달을 저희한테 투명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플라스틱, 저기 지금 앞에 제가 전시되어 있는 그 완주 메달 3,000개를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프로세싱이 출발할 때 페트를 하나씩 드리는데 반드시 자기가 먹은 걸 갖고 와서 그걸 파쇄 체험을 해야지만 완주 메달을 주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예 동선을 설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마 그 군산 마라톤 대회가 생각보다 좀 크잖아요. 그래서 광주나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그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아니, 무슨 행사장이 거의 뭐 10,000명 정도 했다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냐고. 진짜 바닥에 쓰레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옆에 아예 리사이클 센터라고 두고 캔 이런 거 분류하게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선 따라서 페트는 넣고 캔은 분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까지 싹 다 해서 그냥 나중에 그 쓰레기 아저씨들이 그거대로 가져가면 끝났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기업들도 ESG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치 보다가, 아까 제가 현수막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남들 다 할 때 혼나고 나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엔 어떤 것들을 ESG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지, 계획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 동선.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이나 시민이나 우리의 조직원들은 어찌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큰 틀의 과정을 넣어두면 굉장히 잘 따르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미루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은 꼭 이런 뭐 도돌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얘기로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는 저희가 약 230km를 자원으로 가져온 실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친환경 인증들을 받으려고 노력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도돌이를 많이 알리려고 쓰레기 없는 ESG 축제 행사를 도돌이 자원순환 서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대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약간 어디서 이제 뭐라고 할까, 사업비 좀 받아서 보태가지고 작년 2022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에 나갔다가 히트를 쳤어요. 3일 했는데 첫날 아침 SBS 무슨 새 아침이라는 방송이 있대요. 거기서 추천이라는 그 패널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그러죠? 리포터가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얘는 뭐예요? 뭐 도돌이에요? 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첫날은 원래 엄청 진이 빠져요. 막 개막식 하고 이래서. 그 다음날은 아침 10시 오픈인데 저희가 한 10시 반 정도 좀 천천히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페트병을 갖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어떻게 알고 왔니? 라고 했더니 아침 방송에서 보고 애가 엄마 저기 나 해보고 싶다고 가자고 쫄라가지고 엄마가 둘째는 유모차에 끌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국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뽀로로랑 펭수처럼.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게 맞아 떨어졌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던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박람회장에서 애들 보세요. 막 엣지발로 해서 파쇄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 짱, 어른들한테도 인기 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내용은 친환경 인증 대회를 통해 이제 위해서 협력 파트너로 저희가 참여했다는 내용들, 이거는 큰 축의
부분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도돌이로 우리가 지역에서 나온 주민들과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는 자원순환 제품이 일반화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험들을 할 거예요. 현재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올라라고 하는 자원순환 제품류는 하나 개발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 즉 기존에 여기 알루미늄으로 만든 걸 섬유 판넬로 만들고, 이걸 어린이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지금 이런 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 페트병이 아니죠, 폐 현수막 자원화하는 거 가지고 뭐 성동구나 뭐 저기 위에 동네 어디죠? 서울시 관련된 데는 이렇게 벤치 내용들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이거 유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숲 체험원의 데크나 의자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부분에 도돌이로 자원을 모은 것들을 가지고 자원순환 제품으로 지자체에 돌려주는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갖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인천대공원의 야외 벤치 놀이터 구조물이에요. 되게 예쁘죠. 일부러 이제 디자인들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 옆에 보면 이거는 섬유 폐연수막으로 만든 이런 겁니다 해서 집까지 사실 다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그 선거 총선이 있어서 사실 모든 지자체가 폐연수막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마다 토론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클레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지역사회 지자체 연합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초청받아서 토론회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아마 지자체들 현수막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저 도돌이라고 하는 걸로 저의 꿈은 이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얘가 예를 들면 페트라고 치면 다 쓴 어떤 자원의 엔드 유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에게 제일 지구를 오염시키는 건 사람이라고, 사람만 없으면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폐기물인 쓰레기를 계속 생산하는 쓰레기 생산자가 될지, 근데 도돌이를 만난 이후로는 자원에 대한 재생자원 에너지 생산자 되는, 그러니까 아까도 애들한테도 말했지만 영광의 가장 큰 자랑거리 뭡니까? 영광, 그죠? 영광 콜비 말고 이제 영광 에너지, 큰 에너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도 재생자원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도돌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잘하고 이것들을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저거 한번 넣어보시면 넣을 때 일명 좀 손맛이 있지 않아요? 그죠? 넣으면 밑에 지직하고 이제 파쇄되는 거 보면 약간 소리가 좀 듣기는 싫지만 막 쪼개지면서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하는 것처럼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와 자원으로 플레이크화 돼 있는 걸 보면 우리 인식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해요. 얘 자원이었네. 이렇게 자원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버릴래 모을래 하면 애들이 모을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제가 원하는 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재생자원 에너지 생산자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대통령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도돌이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나 탄소 중립 생활화,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원료로 되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그렇게 토스하는 것들까지 하고 싶어요. 추후에는 결국은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순환해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영광이랑 같이 투명 페트병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폐자원, 우리가 함께 모은 폐자원의 양을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나중에는요, 이 데이터가 결국은 금융사업으로 이어져요. 탄소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탄소 저감되어 있는 탄소 있는 부분을 사야 돼요. 그래야 똔똔 만들거든요. 그럼 영광군이 열심히 해서 저감한 양을 데이터화 된다면, 근데 이게 약간 이 데이터가 우리끼리 모아서 10톤이야 이게 아니에요.
거래한 흔적, 블록체인처럼 여기서 준 게 여기에서 받았다는 데이터가 공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저감한 양이 있을 거고 그 저감한 양만큼 탄소세라고 하는 거래 금액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는 이건 금융업에 가깝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까지 꿈꿔요. 실제로 제가 이 하는 것들을 어디 투자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되게 막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11월에 그 뭐죠? ESG 박람회 나갔을 때 이제 그 회사 대표님이 한 바퀴를 돌아보고 우리를 픽한 거예요. 아, 얘 좀 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들을 만나자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투자사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자기 되게 좀 거물이라는 투로 얘기하시면서 나를 만나러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보고 만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어보러 왔다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투자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돈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되고 엄청 심플하대요. 대부분 자기한테 오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요. 이거 돈 되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님 자료를 딱 봤더니 대표님은 돈 버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예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돈 벌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거다. 근데 본인은 대부분 이거 딱 팔아먹고 끝내면 되는데 얘는 막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씀은 만약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로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대표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이게 학교나 지자체랑 같이 탄소세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라인인 이대로만 하나만 구축한다면 대표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 오라고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용기도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추후에는 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에 사용되게끔 하는 것들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카콜라가 내세운 광고예요. 여기 보면 자기들 사지 말래잖아요. 뭐 안 할 거면 리사이클에 대해서 돕지 않을 거면 우리 거 사 먹지 마.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2025년에 100% 리사이클링 용기를 쓸 거라고 하고 지금은 한 80% 달성했다고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도 아마 신문에 보면 네덜란드의 투자회사 어디가 우리나라의 하다못해 뭐 방산회사? 우리나라의 방산회사의 총알이 미얀마 어디에 쓰여서 너네 안 돼.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들도 다 ESG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사실 여러분들 요 근래 ESG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E는 뭔지 아시죠? 환경적인 문제, 뭐 환경 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 소셜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노동 환경 개선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는 기업을 윤리적으로 지배해야 구조를 만드는 거. 사실 저 세 가지를 저희는 본의 아니게 다 하고 있어요. 왜? 뭐 지금 환경적인 얘기하죠. 사회적인 문제, 일자리, 가치 일자리 만들죠. 그리고 거버넌스 있는 부분은 사회적 기업은 사실 기업의 이득이 나도 3분의 2는 무조건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신 있게 ESG 어쩌다 보니 ESG 선도 기업, 실천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까지인데 이 중에 사실은 학교는 거의 1번부터 17번까지를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3, 14, 15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기후행동, 뭐 환경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을 통해 자연이 순환되고 사람이 순환되게 하는 역할로 풀어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막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선생님들 보시기엔 어때요? 네. 저 돈도 많이 없는데요? 네? 뭘로 성공한 걸까요? 그럼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정. 열정.
그냥 무대뽀? 무턱대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네. 대책 없다? 뭔가 해본다? 저는 각자 자신만의 가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교육과도 똑같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아까도 아이들에게 되게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고 싶다. 결국은 아이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와 철학을 심어줄 것인가. 사실은 현재 우리는 조금 그 부분들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학교 가면 뭔가 다 가르쳐 줄 거라고 하고 학교는 학원에서 다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뭔가 가치와 철학을 심어줄 만한 일들이 없는 부분이에요. 저한테 가치 철학을 심어준 사람 3명입니다. 맨 왼쪽에는 저희 아버지고요.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손가락 이렇게 빨고 있는 이 찔찔한 찌질이 같은 애가 저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 보면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지금? 어디서? 예, 그 옛날에 등산복 입고 있죠. 예,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직업은 한의사셨고요. 그리고 부캐는 산악인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도록 산에를 우리를 끌고 다니셔가지고 캠핑 가고 산악회장 30년 하셨다면 뭐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내도록 이 자연에 대한 사랑, 뭐 자연에 대한 이 느낌을 저희한테 항상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지겨웠거든요. 그래서 커서 제가 자연을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을 2번째 고향으로 만드는 일.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자연을 고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다 보니 자연 가까이만 가도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세대가 퇴직하고 귀농귀촌하는 건 어린 시절의 연어처럼 가장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 편할 것 같으세요?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쇼핑몰 가서 쇼핑하거나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게임하는 게 제일 편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대부분 자기를 소모하는 삶이잖아요. 돈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소모하는 삶이에요.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주신 어떤 보면 고향을 만드는 일을 내 새끼한테 해주고 싶다.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번째 분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1호 사회적 기업가인 유일한 박사님이에요.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유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저는 어디에서 학생을 가르치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유고를 받들고 그의 제자를 잘 키워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학교에 있다가 유일한 박사님이랑 똑같이 이 일은 보람도 됐지만 학교 일들은 보람도 됐지만 나 아니어도 잘할 사람들이 많았고 나만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뭐 예를 들면 유일한 박사님은 우리나라 어려웠던 그 시절을 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한 양행 만들어서 뭐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사랑으로 거의 사회적 기업가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그 뒤를 그냥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밟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 삶이 얼만큼 고귀한 삶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함께하는 파트너 회사,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가끔씩 제가 듣는 말이에요. 대표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제가 씩 웃으면서 영원히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마 여기 김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사마천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일한 박사님도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나로 인해 살아있는 분이고 또 다른 가치를 계속 만드는 분이에요. 그럼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도돌이로 제가 하는 일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저희 딸내미. 이 딸내미한테 깨끗한 세상 또는 이런 보다 나은 세상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3명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멘토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사실 청소년기에 읽은 역사 인물 중에 제일 충격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막 직업이 막 열 몇 개고 뭐든 다 잘하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사기 캐릭터죠. 솔직히 이제 내가 좀 편하고자 저 사람은 우주인이야. 그런 거 이제 프론티어, 그러니까 이렇게 먼 우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매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미리 알려주려고 막 안 들키려고 막 왼쪽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거울을 봐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제가 파헤쳐 봤더니 알고 보니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저렇게 된 데는 자연이 주는 철학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서전에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능력들은 자연에서 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무시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관찰. 그래서 저는 숲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자연에서 주는, 그냥 애들은요 심심하면 호기심 가지고 뭐든 집중해요. 지금은 애들한테 너무 막 쓸데없는 걸 많이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뇌가 지쳐가지고 핸드폰 보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 안 하죠. 공부하지 말라고 좀 말리고 애들이 좀 힐링시킨 다음에 하라고 하면요.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딸은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릴 때 유치원 안 보내고 이렇게 컸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행복한가를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때문에 사실 나중에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빈치가 인간이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 새로운 게 있으면 그냥 배워보고요. 시도하고요. 이렇게 다빈치처럼 약간 팔방미인은 아니어졌네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어쨌든 팔방 뭐가 하게끔 노력하는 멘토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 2막 시니어들, 아니면 여기 청년부터 시니어들까지 다 계신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꿈수저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꿈수저 은수저부터 시작.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 한다잖아요. 어딘가에 부자 부모님이 나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약간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막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누군가한테 받는 거고, 사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저가 꿈수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시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이사님이 쓰신 시거든요. 박영아 이사님, 조기. 조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 꼭 사회적 기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 등 사회공헌에 관련된 무언가를 접목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는 보통 이제 내 이름 써보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름 한문으로 분석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엄청난 뜻을 가지고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이름 짓는데 너무 힘들었지 않았어요? 네.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라고 보통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1, 2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또는 주변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든가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제가 페이퍼는 아마 다 앞에 나눠드렸을 텐데 3번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적 기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에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 땡땡땡입니다는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3번,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써봐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갖고 계시는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풀어가거나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선한 행동이 큰 물결이 됐을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그라민은행이라고요. 최초로 방글라데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저가의 돈을 빌려주고 그걸 자생적으로 이렇게 경제의 난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거 시작할 때 다들 그랬대요. 아무도
극빈층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갚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50% 이상 넘게 갚았답니다. 근데 이 그라민 은행을 처음 만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여전히 하늘을 절대 못 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절대 못 날 거야, 절대 날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만약 날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도전을 통해서 공중에 딱 12초 공중에 나는 모습을 보고 딱 12초 그 순간에 사람들한테 세상에 새로운 씨앗이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5년 후에 인류가 달나라에 갔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다들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면 세상에 없으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범 사업이든 뭐든 부딪히는 퍼스트 펭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부딪힘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 하고 되게 막 좀 약간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뭐 푸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걸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세상에는 한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세상이 바뀌는 세상을 보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99명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새롭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면 나머지 99명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가 해? 그러면 나는 요거 도와줄까? 이거 할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내가 큰 땅을 막 삽질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재밌게 삽질하면 옆에서 재밌어 보였는지 같이 삽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꿈꾸는 세상,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꿈꾸는 세상을 같이 꿈꿔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때 내가 꾸는 세상이 좀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있는 영광 아카데미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꿈꾸는 세상에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같이 꿈꿔보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애들의 표정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상생과 협력을 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 다숲의 송수연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